도대체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할 때까지 역대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지 미국에 계신 김성욱 지저스웨이브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마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는데요. 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평가가 갈릴 수 있습니다만 이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팩트, 이 사실관계 자체는 명확한 건데요. 네. 뭐 스스로는 화해, 협력, 평화 정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북한 핵 개발이 없는 것처럼 비호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화해, 협력, 평화 정책이라는 거는 거짓 화해, 거짓 협력, 거짓 평화라밖에 볼 수가 없고요. 네. 특히 이게 심각한 것은 사실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거는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왜냐면은 북한이 이미 1955년 6.25 사변 이후에 핵 물리연구소를 만들었고요. 체제의 운명을 걸고 개발을 해온 것이 핵무기입니다. 결정적으로 1997년에 황장엽 씨가 한국에 망명을 했을 때 북한이 핵 개발을 이미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당시에 굉장한 특종이었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심지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이미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을 했다. 소련 측이 85년도에 핵 개발을 문제 삼으니까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에 알만한 사람들, 우리 고위층들은 모두 북한이 핵 개발 해놓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이 모든 객관적 정보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한 적도 없고 능력도 없다. 책임진다는 무책임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북은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핵실험에 아무런 징후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 장관도 김정일은 북핵이란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노무현 정권의 대북 정책은 어떻습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북한의 핵 개발 의지, 의도, 의사가 없다라고 국내외적으로 비호를 하면서 모든 객관적 정보를 무시하고 우리 지원을 했죠.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98년에서 2007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액수가 69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69억 5천만 달러는 그러니까 북한에 2,400만이 식량을 산다고 하면은요, 태국의 안남미, 제가 태국 안남미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태국 쌀을 산다고 하면 2,400만 명이 23년 동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돈과 쌀과 비료를 줬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죠. 자유가 확장된 것도 아니고 재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시장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권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달라졌던 게 군사비 지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밸런스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군사 통계 기관인데 네. 밀리터리 밸런스 통계를 보면은 2000년 김대중,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99년과 2000년 이후를 비교하면은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3배로 늘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3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어디로 집중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예측이 되는 거고 당연히 핵무기, 미사일 개발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네. 결국은 한국의 대북 지원이 가장 많았던, 현찰 지원이 가장 많았던 2006년도에 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이 북한에 줬던 액수가 2억 9,828만 달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3천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고요. 이 3천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갈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더 우습다기보다는 더 놀라운 일은 이 2억 9,828만 달러가 네. 식량 지원을 뺀 대북 지원액인데, 아, 식량 지원을 합치면은요, 2007년도가 가장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현찰을 가장 많이 줬던 2006년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현찰 플러스 쌀 지원을 포함한 대북 지원을 가장 많이 했던 해는 핵실험을 한 다음 해라는 거예요. 아,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대북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었죠. 네. 참, 결국 우리 정부가 준 돈으로 우리를 겨냥하는 핵미사일, 그 무기 체계를 발전시킨 것 같은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문 정권의 대북 정책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건 역시 정치적으로는 평가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사실, 팩트는 분명한 것이요.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도덕적으로는 위선적이고 헌법적으로는 위헌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3조에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요. 헌법 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통일 방안은 한반도 전역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 수단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즉, 북한 지역은 헌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정권은 헌법적으로는 반국가단체, 반란단체, 반역 세력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국민이기 때문에 탈북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게 돼 있죠. 네. 귀화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의 명령에 의한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통일을 주장을 해왔죠. 네. 이 연방제 통일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위헌입니다. 근데 이런 위헌적인 통일 방안을 상정해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도덕적으로도 위선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대표적으로 탈북자 강제 북송이라든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태까지 벌어졌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감추고 심지어 국내외적으로 오도시킨 발언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네. 이 노태우 정부도 1992년 김일성과 남북 비핵화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핵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꿈의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국내에 미국의 전술핵은 철수했지만 북한은 몰래 핵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대 좌익 정권뿐만 아니라 우익 정권도 북한에 완전히 속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한반도의 좌우 대립 이전에 현상을 타파하려는 사람과 현상을 하려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남북의 분단 구조를 깨려고 하는 사람과 분단 구조를 유지하려는 이 현상 유지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룹 안에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고, 네. 그러다 보니 북한 체제가 무너질 법하면 엉뚱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태우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냉전이 끝나가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더 고립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왔는데, 이 결정적 기회를 안타깝게도 활용을 못했던 거죠. 현상 타파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현상 타파에 대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잘못된
발언과 판단들이 나옵니다. 핵 동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꿈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발언 안 했을 거예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이 6.25 남침을 했을 때도 전쟁 4원칙을 발표를 했죠. 그 4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남침을 당했는데도 이 기회를 38선을 무효화시키고 북한 체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북한 사람들을 자유화하고 민주화해야 된다. 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한 건데 안타깝게도 노태우 대통령 그게 빈약했던 거죠. 박약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핵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꿈에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틀린 얘기예요.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있는데 무슨 핵 공포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5년에 북한이 핵물리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네. 이미 북한은 1962년도에 영변의 원자로를 만들었습니다. 황장엽 씨가 얘기한 것처럼 1997년도에 그 이후지만은 그 당시에 85년부터 북한은 본격적인 핵 개발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노태우 대통령도 모를 수가 없었던 게 89년도 9월 15일 날 프랑스의 상업위성 스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스팟 2호가 북한의 핵시설을 촬영을 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1차 핵 위기가 시작되는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확인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전술핵을 뺀 거예요. 무슨 핵 공포가 없어집니까? 핵 공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해제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 완전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게 노태우 대통령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당시에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89년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이 긴장이 풀어진 거죠.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한반도의 일종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약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전술핵을 빼겠다라고 이미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 비핵화 선언,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 선언이 나오기 전에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는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따라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한반도에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는 건 우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연대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미국의 이완된 태도에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당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린다라는 핑퐁 협상을 하다 보니까 IAEA라 그러죠. 네. 국제 원자력 기구 핵사찰을 북한이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네. 우리가 전술핵을 빼고 팀 스프리트 훈련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옷을 벗으면 쟤네도 벗을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미국이.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음모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요. 어쨌든 그 배경을 떠나서 미국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핵 공포가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라는 정확한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노태우 정부가 그걸 못했죠. 그렇군요.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 남한의 주요 시설을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실전 배치 수준으로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한국을 핵 인질로 삼아 살 길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북한의 향후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마디로 북한은 앞으로 더 도발할 겁니다. 근데 이 도발의 수위가 저강도냐, 중강도냐, 고강도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시키겠지만 앞으로 계속 도발을 할 것이고 한국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제가 늘상 표현하는 게 윤석열 정부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 5년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년 거의 다 갔으니까 이제 4년 남은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ICBM이라는 건 미국 본토 타격을 하는 ICBM, 대륙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라 그러죠. 이거 말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도 있고요. 미국을 타격하는 것은 미국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죠.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떼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이격 능력이라고 그러죠. 한 방 맞아도 북한이 한 방 맞아도 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이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럼 미국은 북한이 남침을 하건 도발을 하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LA를 선택할 것이냐 서울을 선택할 것이냐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LA를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ICBM이 이제 완성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장난을 쳐도 미국이 함부로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북한이 한번 장난치면 미국이 칠함대를 동원해서 핵 잠수함, 핵 폭격기, 핵 항모를 동원을 해서 북한을 위협을 했죠. 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 얘기인즉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북핵 폐기 협상이 아니라 북핵을 이제 감축하는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국면이 흘러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을 핵 인질로 삼는다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아주 심각한 거죠. 북한의 핵무기는 ICBM, SLBM 같은 것은 미국의 개입을 막는 거지만 네.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이 2월 20일에도 날렸던 게 방사포잖아요. 이 방사포가 이거 구멍 작은 데서 쭈쭈쭈쭉 나가는 건데 네. 여기에다가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무기는 이 전술핵이라는 거, 남한에 날아가는 그 단거리 미사일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겨냥을 한 거고요. 이 ICBM, SLBM으로 미국 개입은 맞고 결국 한국을 하겠다라고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면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네. 북한의 핵 무력을 법으로 정하면서 핵 보유국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뇌부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수뇌부가 공격받는다는 것은 김정은이 결정만 하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건데 이 핵 버튼을 누르는 대상이 누구냐? 타겟이 뭐냐? 바로 2022년 12월 말 작년 말에 이런 발언을 북한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핵 무력의 사명은 방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다. 자, 한국을 상대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역시 같은 12월 31일 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를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 ICBM을 가지고 미국 개입을 막으면서 남한을 상대로 방사포 같은 데다가 전술핵, 이 전략핵은 큰 핵무기고 전술핵은 작은 핵무기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전술핵을 사용해서 남한을 얼마든지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완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도발을 하느냐? 병풍 전략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이렇게 쭈루루루룩 병풍처럼 깔아놓고 네. 실제로 핵무기를 날리진 않고요. 핵무기는 정치무기이기 때문에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핵무력을 완성시켜 놓고 미국도 개입할 수 없도록 완비해 놓고 그 다음에는 국지전을 일으킬 거예요. 비정규전을 일으킬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석기가 한 얘기입니다. 이석기가 자기 지하 조직원들 모아놓고 이미 9년 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녹취록으로 다 나와 있는 게 북한이 이제 핵 무력을 완성할 텐데 핵 무력을 완성한 뒤에는 실제로 핵을 쓰는 게 아니라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국지전, 비정규전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작은 전쟁들을 일으켜 나갈 것이고 그때 우리는 후방에서 교란해야 된다. 그래서 철탑을 파괴하는 게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무기 저장 창고를 털어야 되고 파출소를 습격해야 되고 평택의 유류 저장 창고를 털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핵무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브레이크가 없이 흘러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ICBM, SLBM 같은 게 완성이 되고 방사포에 전술핵을 탑재를 하고 남한을 초토화하고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뒤에 그 다음부터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걸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상대로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마음 놓고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전 같으면 미국이 와가서 북한을 겁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으로서도 확전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ICBM이 나와버리니까. SLBM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술핵을 탑재한 방사포가 이번에 북한이 얘기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앞으로 국지전, 비정규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한국은요, 북한과 달리 전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전쟁해도 되지만 한국은 전쟁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만일 국지전 비정규전을 마음 놓고 일으키기 시작하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제2, 제3 사건으로 일으켜 나가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 한국에서 자본 빠져나가죠. 주가 폭락하죠. 경제 폭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공갈 협박에 넘어가야 됩니다. 핵무기는 그래서 만드는 거죠. 남한의 실제로 난리여서 1,000만 명을 밀자는 의도 이전에 그럴 능력을 갖추고 DMZ에서 기관총을 마구잡이로 갈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한국은 북한에 돈 달려면 돈 줘야 됩니다. 쌀 달려면 쌀 줘야 되고요. 비료 달려면 비료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철에 이런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우호적인 사람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좌파, 좌익,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한국의 이른바 좌익들도 끝끝내 북한의 핵무기가 의지도 없다, 의사도 없다, 의도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호해왔고 북한을 지렛대 삼아서 남북 화해협력 통합의 기수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이런 식으로 핵 개발을 방치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는 한국은 북한에 끌려가는 거죠. 설령 공산화 통일, 이른바 적화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북한에 예속되기 시작하면은 좀 사상적, 이념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끌려간다는 건데 이른바 한국에서는 친북, 그 뒤에 있는 친중 세력들이 더 활개를 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건 한국 전반에, 문명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짧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결론을 내리자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4년, 남아있는 4년은 한국,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에게, 민주 국민들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시간이 없는데 그냥 말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도 자의적 핵무장 한다고 여론에 호응도 없는데 혼자 몇 사람이 정치인이 떠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이 문제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민들이 특히나 지금도 북한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기 여념이 없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북한 지원할 때가 아니고 북한의 평화적인 해체, 즉 주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평화적 해체를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4년이 돼야 한국 국민들에게 활로가 열리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도 살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네. 예,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